네, 계속해서 4번 문제. 다음 중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선도와 선물에 대한 내용들 얼마만큼 꼼꼼히 들었나 이 문제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됐죠? 1번이요. 선도는요, 거래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맞죠?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선물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1번 맞았네요. 2번. 선도거래는 가격과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선물거래는 가격과 거래를 제한한다. 그렇죠? 표준화시킨다는 표현이죠. 3번. 선도거래는요,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개인별로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4번. 선도거래는 당사자들 간의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선물거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땡이죠.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다 그랬어요. 반대 매매가 어렵다 그랬어요. 됐죠? 그래서 4번인 정답 4번. 이 정도 문제는 뭐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교재 잠깐 보시면 하단에 선도와 선물거래를 비교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표는 반드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선도와 선물을 공부하고 이들을 비교하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됐죠? 네. 네, 계속해서 이제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는 선물거래의 경제적 기능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경제적 기능에 대한 문제는 5번 문제는 6번 문제와 연속선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선물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자, 선물이라는 거 앞서 배웠던 것처럼 거래소에 들어가서 표준화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될 가격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됐죠? 그러면 과연 이 선물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이거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선물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1,000원인데 야, 자고 일어나면 1,500원 될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게 실은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의 주식 가격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선물 가격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일 안 하고 주식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지 오를지 다 아는 거니까. 그 정도로 선물 가격이라는 건 되게 미래를 갖다가 예측하는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관점을 다르게 보자 이거예요. 선물의 가격 결정 이론의 가장 핵심에서 아주 쉬운 예시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배추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배추의 가격이 5월 1일의 가격과 10월 31일에 이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 두 가격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뭐겠어요? 5월 1일부터 10월 31일의 가격의 차이는 이때는요. 모종값밖에 안 들어가요. 모종 뭐 배추 모종 하나에 50원이다. 그럼 5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 31일에는 이게 배추가 포기로 딱 다 성장을 하면 포기당 1,000원이라는 20배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럼 과연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까? 실은 가만히 놓고 보면은 5월 1일에 배추 심고요. 가만히 있다가 10월 31일에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농부가 첫 번째 노동력 투입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밭 갈고 뭐 잡초 뽑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또 여기에다가 비료 같은 거 들어가야 돼요. 비료 이제 토양을 뭐 해준다던가 그 살충제 맞나요? 네, 살충제 같은 거 써서 뭐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노동력과 이런 것도 들어가면서의 추가적인 인건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농부 자체의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와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러한 비용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가만히 놓고 보면 얘네들이 싹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관리 비용이에요.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놓고요. 얘가 이제 우리 현물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현물이라는 50원짜리 모종을 갖다가 놓고 여기에다가 관리 비용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면 이게 바로 미래의 물건이 가격이 될 것 같아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더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은요. 요 이유로 가면 더 쉬워져요. 우리가 10월 31일에 배추를 1,000원에 포기당 샀어요. 됐죠? 그런데 실제로 뭐 김장을 11월 15일에 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15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배추를 이미 밭에서 뽑아버렸으니까 배추가 시들거나 상할 수 있죠. 그럼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뭐 저온 청가 같은 데다가 저온 창고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서 배추가 상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배추를 저온 창고에 보관할 때 하루 보관 비용이 1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15일 동안 보관하니까 150원이 추가된 1,150원이 11월 15일에 될 거라고요.
얘가 또 뭐라는 소리예요? 관리 비용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물의 가격 결정 이론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단순한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거냐면 선물의 가격 결정 이론은 자, 현물에다가 플러스 이제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보관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보관 비용을 더하면 바로 얘가 선물의 가격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이론 선물 가격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론 선물 가격. 우리가 그 혹시 전공자 분들이거나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알 건데 이게 비전공자 분들한테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찾아보세요. 우리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코스피 200이 뭐냐면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을요 지수화해서 미래 가격을 거래할 수 있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의 평균을 때려서요. 전체 종목들의 평균을 때려서 실은 뭐 상위 종목들만 따지는 거지만 그냥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평균값을 따져서요. 걔 미래 가격을 내일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이게 미리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선물 시장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현물에다가 보관 비용을 더한 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론 선물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놓고 보면 항상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론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벽히 배제되어져 있는 합리적인 시장이에요. 반면에 실제 시장은요. 우리 이제 그 주식에서도 배웠지만 그 과잉 반응과 같은 오버 리액션이나 언더 리액션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반응으로 인한 매수와 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심리적 영향들 또는 비합리적인 투자 결정, 의사 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시장의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충격이 딱 들어왔는데 가격이 급등이에요. 똑같은 현물인데 이런 선물 가격은 100포인트가 정상인데 코스피 200에서의 선물은 110포인트에 거래돼요. 얘 사다가 팔면 돼요. 저평가니까 여기를 매수하고 여기를 갖다가 매도 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매수하니까 뭐 처음 거래할 때 10포인트의 이익을 얻겠죠. 첫 번째 거래는. 근데 그 다음에는 100포인트에 없으니까 101포인트에 매수하는 거고 얘는 110포인트에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109포인트에 매도하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로 8포인트 이익을 얻고 그 다음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균형 가격으로 들어가서 105포인트라는 균형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래버리면 이제 시장의 왜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균형점으로 다가가서 왜곡 현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이론 선물 가격의 경제적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풀 5번 문제에서 다루는 경제적 기능에 해지 기능, 차익 거래를 통한 균형 가격을 발견, 미래 가격 발견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는 이 가격 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매수 매도를 통해서 가는 게 얘가 바로 차익 거래라는 거예요. 뭐면 무위험이면. 됐죠? 그리고 이게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스프레드 거래도 될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으면 위험이 포함되어 있으면. 됐죠? 그리고 아까 배추 포기처럼 가격 변화 리스크를 피한다. 해지 거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매수하고 기다린다. 나중에 오를 때까지. 그럼 투기적 거래예요. 매도하고 기다린다. 떨어질 때까지. 투기적 거래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선물의 4가지예요. 자, 계속 조금 더. 그럼 이제 요게 선물의 가격 결정 이론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이제 의문점이 하나 들기 시작해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오케이 배추는 그렇다 쳐요. 아까 제가 이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는 배추나 곡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도 얘기했어요? 주식이나 채권도 얘기했나요? 근데 주식이라는 걸 내가 매수해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보관하는데 보관 비용이 들어갔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금을 샀는데 금은 이제 뭐
그 시큐리티 그 보완해야 되니까 그 돈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식은 내가 그 거래소에다가 사놓으면 내가 따로 보관 비용은 안 냈던 것 같은데 현금이면 만약에 이 현금에서도 따로 안 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관 비용 모형으로 이 주식과 같은 금융 선물들을 설명하기에는 설명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설명력이 떨어지냐면 여기 있는 보관 비용의 설명력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생각나냐면 아 맞네. 주식 사면 뭐 못 받아요? 현금 갖고 은행에다 넣으면 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사니까 뭐 못 받았어요? 이자 못 받았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 비용적 성격으로 보관 비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면 이자는 못 받지만 나 12월 한 27일, 8일까지 갖고 있으면 뭐 받아요? 그렇죠? 배당 받죠? 그러니까 배당은 오히려 현물을 갖고 있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서 배당을 차감한 바로 얘가 보관 비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서? 금융선물에서. 그러니까 금융선물은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금융선물 가격은 현물에다가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배당한 게 금융선물의 이론 가격, 이론 선물 가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요 이자와 배당은 1년 단위로 딱 떨어지면 뭐 5%에서 3% 빼고 이러면 되는 건데 1년 단위로 안 떨어지니까 곱하기 365분의 D 1할을 계산해 줘야죠. 됐죠? 요렇게 해서 1할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된다 이 소리야. 됐나요? 요렇게 되면 얘가 금융선물 모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놓고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지켜보자 이거예요.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관 비용이 100원, 현물이 1000원. 그럼 이론 선물은 1100원.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관 비용을 배제하고 현물과 선물만 봤을 때는 무조건 누가 더 비싸야 돼요? 그렇죠? 선물이 더 비싼 게 매우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배추 맡겨줄 테니까 너 나한테 1000원씩 갖고 와라. 100원씩 갖고 와라. 이거 말도 안 되죠. 배추를 보면서 나는 막 배추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너한테 맨날 100원씩 줄게. 배추 좀 나한테 맡겨줘. 내가 좋은 창고에 넣어줄게.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보관 비용이 이 상품 시장에서는 보관 비용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요. 선물하고 현물을 비교했을 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론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싼 게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콘탱고 이렇게 불러요. 콘탱고. 누가 누구보다 비싸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매우 정상적인 시장을 칭하는 용어 콘탱고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금융선물에서는요. 이자율보다 배당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금리가 엄청 낮고 배당 수익률은 막 6%에서 7%까지 가는데 금리는 1에서 2%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가? 배당이 이자보다 크니까 보관 비용이 뭐가 나와요? 음액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비용이 마이너스 뭐 50원. 현물이 100원. 그럼 금융선물은 100원이고 50원이면 금융선물은 이건 1000원으로 할게요. 그럼 얘는 950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누가 더 비싸요? 현물이 더 비싸죠. 매우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비정상이다. 거꾸로 됐다 그래서 백워데이션 이렇게 불러요. 백워데이션. 백을 기억하세요. 반대다. 비정상이다. 아시겠죠? 이러면 콘탱고와 백워데이션까지 정리 끝.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5번 문제와 6번 문제를요. 한번 연속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5번. 다음 중 선물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물 거래는요. 미래 자산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죠. 거래 비용의 절감, 부의 거래 등 경제적 기능도 같이 제공해요. 1번 맞는 얘기고요. 2번.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만기가 먼 원월물의 가격이 만기가 가까운 근월물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콘탱고라고 한다. 정상이죠. 그렇죠? 선물이 현물보다 무조건 비싸야 돼요. 미래에 있는 게 왜? 보관 비용이 어떤 값을 가지니까 보관 비용이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보관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지면 어떤 시장이 된다? 콘탱고 시장이 된다. 요거 관련돼서는 이따가 이제 요 문제 풀고 조금 더 난해한 문제들이 접근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속 3번.
선물 거래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가격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저평가 매수, 고평가 매도를 통하여 균형 가격을 찾아 양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차익 거래나 스프레드 거래를 통해서 계속 이 시장이 균형점으로 다가간다고요. 이것도 경제적 기능이었죠. 4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를 매수 해지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해지라는 부분에서 한번 다룰 거긴 한데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었어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그 중에서 수출업자거든요. 돈을 받은 애. 이런 애랑 똑같이 자,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주식 산 사람이 지금 걱정해야 될 위험은 어떤 위험이에요?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 하락 위험. 아까 수출업자가 환율 하락 위험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물한 매도 계약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수 해지가 아니라 매도 해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선물을 지금 사냐 파냐를 갖다 놓고요. 매수 해지, 매도 해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요거 이제 차익 거래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5번에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해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자, 계속해서 6번도 이어서 풀게요. 6번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식이 있으니까. 자, 이자율이 5%, 코스피 200 주가지수가 220포인트, 배당률이 2%라고 할 때 만기가 6개월 남아있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으로 적절한 것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수식을 세어보면 현물의 가격이 220포인트예요. 됐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자에서 배당을 빼라고 했는데 이자율이 5%고요. 배당률이 2%예요. 됐나요? 근데 지금 만기가 얼마 남았대요? 6개월인데 6개월은 180일로 쓰죠. 여기 365분에 180. 요걸 계산한 다음에 곱해줘야죠. 그렇죠? 차감하니까 3%를 365분에 180을 한 번 계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정확히 계산하면 이 이론 선물 가격 수식을 제가 좀 적어드리면은요. 이게 설명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계산기 때리는 수식에서는요. 현물 가격 플러스 1 플러스 이자 마이너스 배당 곱하기 365분의 D 이렇게 하되 얘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에서 1.0 얼마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은요. 요 값이 223.30이 나와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니까 220 플러스 1 플러스 3% 곱하기 365분의 180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하고 1 더한 다음에 220 곱하면 223.30 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예요? 선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물은 얼마였어요? 현물은 220이었죠. 누가 더 커요? 선물이 크네요. 콘텐고요? 백오데이션이에요? 콘텐고 시장. 왜? 보관 비용이 양의 값이 나왔으니까. 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재 잠깐만 들어오시면은요. 교재 하단에 6번 문제 하단을 보세요. 그 양가로 이번에 이런 선물 가격 모형 수식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차익 거래. 그래서 매수 차익 거래냐 매도 차익 거래냐. 그리고 중요점에서 콘텐고와 백오데이션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한 번 정도만 쫙 정리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6번에는 정답은 223.30이었으니까 1번 정답 되겠네요.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선도 선물 개념 보고요. 선물의 가격 결정 이론까지 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선물 시장 조금 정리하고 이어서 조금 더 가볼게요.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예. 한 번 다시 복습하고 여러 번 보세요. 예. 선물 선도만 잘 이해해도 파생 자체에서 절반은 거의 끝나는 거니까요. 됐죠? 네. 그럼 이번 강의 또 듣느냐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파생 상품은 항상 맑은 정신으로 듣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를 많이 해야 돼서.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